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을로 가는 문턱에서 우리 백권대학 4차 학기가 드디어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지금 4차 학기면 1년 반이 지나서 2년 가까워지는데 또 이 백권대학의 전신이었던 광화문 학교가 보니까 시작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9월 초에 8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넘겨서 이렇게 뜻깊게 모여서 이런저런 공부들을 할 수 있고 자주적인 이 교양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백권대학 강좌는 여기 제가 이 주제를 써놨습니다. 9월 8일 16시 10분부터 이제 진행되는 한 70분씩 2부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여기 1부는 그 역사를 주제로 해서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2부는 이 조국 사태, 이 조국 사태, 조국이라는 사람 말에 사태가 붙었고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또 사태라는 말 앞에 조국이 붙는 것도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사태 그러면 이 앞에 그냥 아롱 같은 것이 붙으면 우리한테 익숙한 말인데 아롱 사태,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 정치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게 대안이란 말이냐? 대안을 모색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지엽적이고 작은 대안이라도 하나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 논의의 그 완결성을 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대안 모색의 시간까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먼저 이 입력을 시켜놔야지 그 큰 주제 내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셨죠? 네. 자, 먼저 그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데 고려 말 조선 초, 여말 선초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이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요동정벌이 있었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을 할 수가 있었고 위화도 회군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창업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는 그 인과적 관계에서의 원인에 해당하는 두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과 그 전에 요동정벌이기 때문에 이것의 역사적 의의는 막중합니다. 게다가 이 두 사건에 대한 상반되는 관점이 존재해요. 한국 사회에는. 그래서 사람들마다 좀 이 두 사건을 평가하는 그 내용이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조선 창업으로 이어졌듯이 이 두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조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를 갖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 텍스트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지금 제가 5권 중에서 한 권만 가져왔는데요. 민음사간 민음한국사 조선총서 1권부터 5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기별로 그 시간적 구분을 했어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이것은 한 사람의 필자가 아니라 그 방면의 전공 전문가들이 한 10여 명이 분담해서 집필한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이 주제가 두루 포용되어서 나오고 있는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민음한국사 조선총서 전 5권.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조선 왕조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조선 왕조사는 이 뒤에도 있듯이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를 밝히는데 조선 왕조실록을 기반으로 그 조선의 왕조의 역사, 그러니까 정치사 쪽에 치우친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성무 선생은 이 조선 역사의 전공자고 지금은 이제 아마 그 대학 현직 서울대학교를 그 은퇴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큰 장점이 있다면 왕조실록을 철저히 그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단히 문장이 쉽고 간결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아주 쉽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아주 좋아요. 한 가지 그 이 책을 읽기에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이 페이지가 좀 많아가지고 한 450페이지 정도, 14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조선 왕조실록 2권짜리입니다. 신동준 선생이 저술한 조선 왕조실록인데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이 조선 왕조실록에 근거한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필자 자신의 좀 이 강한 주관적 진술이 또 나와요. 다만 이 책은 이 주관적 진술에 있어서 조선 역사를 보는 안목이 이 과거 권위 있는 안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듬성듬성 보이지만 그래도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 책 중에서 하나를 빼고 2개만 읽는다고 하면 저는 이 민음 한국사 조선총서하고 이성무 선생의 이 조선 왕조사를 권하고 싶지만 셋 다 읽는 게 좋겠죠. 잘 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이 남과 북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번역이 되면서부터 조선 역사는 비로소 정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조선 역사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허술하고 비상적이고 흥미본이고 야담 위주고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고 유럽 중심 사관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건 남과 북 역사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이 상당히 연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정원 일기까지 이제 앞으로 완역이 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조선사 역사는 제대로 연구의 그 정점의 그 단계에 이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권하는 것이 조선 역사일수록 우리 역사일수록 최근에 발간된 책을 읽어야 된다. 특히 조선 역사는 더 그렇다. 왜냐? 지금 왕조실록이 번역된 지가 아직 한 세대 30년도 안 됐어요. 30년도 안 됐는데 이 사계의 권위 있는 연구물이 일반화, 대중화되기까지는 최소 3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짧게 걸려야지 3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한 이 세 개의 텍스트 민음 한국사 조선총서는 이게 2014년에 초판이 발간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책입니까? 오래된 책입니까?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무 선생의 조선왕조사는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신동준 선생의 조선왕조실록은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오래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SNS 같은 데서 또는 조선에 대해서 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냥 수십 년 전 읽었던 책들 가지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책들, 그 유럽 중심 사관과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옛날 책들은 안 읽는 게 나아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이 식민사관을 배격한다 하는 사람들이 식민사관에 젖어 있으면서 자기가 식민사관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러한 그 현상이 아직도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역사를 읽는데 세 가지 우리한테 요구되는 안목이라고 할까요? 안목. 역사 읽기에 안목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읽는데 어떠한 안목이 필요한가를 할 때 저는 자주와 논리 그리고 구조적 역사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읽는데 뭐 자주가 따로 필요하냐? 이건 우리의 특수성이에요. 왜냐? 우리의 역사는 식민사관에 젖어 있고 유럽 중심사관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민사관은 유럽 중심사관을 모태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 중심사관은 식민사관의 어머니다. 왜냐? 유럽이라는 곳이 전부 제국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 중심사관과 식민사관에 이 감염되어 있는 오늘의 역사 연구 현실에서 자주의 의식을 갖는 것은 첫째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읽기가 필요해요. 논리라는 건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읽기예요. 자주를 강조하다 보면 자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와 반대되는 서양 추모의 이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논리적으로 구명을 하려고 하면 지나친 자주와 지나친 모양주의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자주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글이나 책을 읽어보면 정말로 이 굴곡이 심해요. 막. 어떤 때는 지독한 식민사관을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또 엄청난 이 과장된 자주의식을 피력하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 담론가 이덕일 선생 같은 분이 거기에 속한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조적 읽기가 필요하다. 이 구조라는 것은 시공간을 통째로 보려는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역사니까 첫째로 이 통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성이 있어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됐는가도 읽어야 되지만 특정한 사건이 우리 역사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 주변에 중국의 청나라의 심양은 어떠했었고 그 전에 북경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일본의 대마도와 에도는 어떠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유구국이라든지 우리 역사와 직접 관련을 갖는 주변 것도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공시적인 관점을 잘 말해주는 책이 이 민음 한국사 조선총사예요. 꼭 조선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당대의 주요한 세계사가 그 시점에서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보여준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미시적 관점이 있고 거시적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미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일부의 사건, 특정한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역사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미시적 관점의 피해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역사 양이 특히 조선 역사 양은 방대하지 않습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조선 역사를 크게 보아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구미에 맞는 특정한 사건 하나만 골라가지고
얘기한다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거시적 관점은 사라지고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구조적으로 본다는 것은 미시와 거시의 통시와 공시를 한데 아울러서 보는 이런 그 역사 읽기에 미덕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적인 역사 읽기, 논리적인 역사 읽기, 그 다음에 구조적인 역사 읽기. 이 세 가지를 꼭 머리에 두고 역사를 앞으로는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논의는 지금 요동정벌과 위화도 해군이에요. 그러니까 요동, 정벌, 그리고 위화도, 해군인데 원래 이 정벌이라는 말은 잘못하는 놈들을 혼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잘못하는 놈들을 이리 와라 해서 혼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 가지고 혼내주는 걸 정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정벌이란 말 속에는 자기 중심의 이 역사적 오만함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정벌. 그러니까 그놈한테 가가지고 그냥 혼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벌이란 말이 약간 어폐는 있습니다. 이제 요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요동 지금 요동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조선반도하고 중국.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이 바로 이 강의 이름이 뭐죠? 이게 바로 요하죠. 료하입니다. 요하. 그러니까 이 강이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반도가 하나 있네요. 이거 반도. 이 반도의 이름이 뭐겠어요? 요하의 동쪽에 있으니까 요동반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반도가 있죠. 이 반도가 뭡니까? 산동반도죠. 태양산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동 지방, 산동 반도, 요동 지방, 요동 반도. 그러니까 산동 지방에서 반도처럼 생긴 데를 따로 산동반도라고 하고, 요동 지방에서 반도처럼 생긴 데를 따로 요동반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는 우리 역사와 대단히 가까이에 있었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익숙한 지명들입니다. 사실 지금 분단이 되지 않고 통일이 되었더라면, 그런데 이제 그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주 많이 찾는,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아는 데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두 반도가 산동반도하고 요동반도예요. 최근에 제가 불과 한 2주 전쯤인가요? 예, 여기 산동반도에 갔다 왔습니다. 산동반도에 있는 그 위해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옛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독립지사들이 그 중국으로 미리국 갈 때 여기 가서 일단 몸을 숨겼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배를 타고 상해로 가든지 뭐 용로로 가든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하의 동쪽이니까 여기가 요동지방이라 그겁니다. 요동지방. 그리고 이제 이쪽이 요서예요. 그리고 저쪽은 몽골이죠. 그 다음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쯤에 이제 백두산이 있다고 합시다. 백두산. 백두산이 있으면 이 백두산에서 이렇게 흐르는, 위로 흐르다가 이렇게 가는 강이 있는데 이게 송화강입니다.
송화강. 그래서 저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르는 도시가 유명한 하얼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화강. 송화강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두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 뭐죠? 두만강이죠. 두만강이고 백두산에서 이렇게 내려 흐르는 강이 압록이죠. 압록입니다. 이 정도 지명만 알고 있으면 오늘 그 논의하기에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 요동정벌이라는 것은 여기를 정벌하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요동지방과 이 요동지방의 이 오른쪽 동부까지 중국이 힘이 미치는 지역까지를 총괄하는 최고 관청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양성에 있었어요. 요양성. 요양성인데 이 요양성은 여러분들 저 심양 알죠? 심양. 청나라의 그 처음 수도 그 심양에서 한 70km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양이 중심이 돼가지고 요동을 다 통치했었다 그겁니다. 원나라 때. 원나라 시절 아닙니까? 조선 그 위화도 해군이나 그 이 요동정벌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원나라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가 명나라한테 이제 명나라한테 밀려서 저 북원으로 쫓겨간 시점에 요동정벌과 위화도 해군이 이루어졌다 그겁니다.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큰 사건은 여말, 고려말, 조선초, 여말 선초라는 이 망국기와 창업기 이 기간에 이루어진 거고 정확하게는 여말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선초로 이어지는 이런 의미를 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에요. 왜? 왕조 하나가 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섰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륙에서의 왕조 교체가 원명 교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뒤섞이는 시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또 역사 기술도 엄청 왜곡돼요. 그래서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여기서 여말이라는 것은 고려를 얘기하고 선초라는 건 조선을 얘기하는데 이 고려와 조선을 우리가 먼저 좀 중요한 사항 몇 개는 비교해서 이 두 왕조의 요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대체로 지금까지 식민사관이나 유럽 중심 사관에 젖어 있는 역사관은 조선보다 고려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 나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으로 들면 법륜이라는 스님이에요. 불교를 장려했던 고려를 좋게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선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게 이른바 오늘날 그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유럽 중심 사관 그리고 운동권 사관의 공통점입니다. 고려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중요한 역사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리고 일본인이 전해주는 역사서 어용 식민사학자들이 쓴 역사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려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어요. 이 시기에 고려는 세계적 선진국이었어요. 당연히 조선도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문화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가 건국된 게 언제예요? 918년이죠. 그리고 고려가 언제 망했습니까? 고려가 언제 망한지 모르는 사람은 조선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1392년이죠.
그러니까 고려는 이게 474년간 지속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이죠. 따라서 조선은 518년간 지속된 나라입니다. 왕조의 수명이 이 정도면 인간의 수명으로 칠 때 고려는 한 80대 후반, 90까지 살았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은 한 100세까지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길게 연장된 장구하게 존속한 왕조예요. 사람 나이에다가 좀 비유를 했어요. 인간 수명으로 치면 90세, 이건 100세 정도 되는. 그런데 어떻든지 주변 정세와 관련이 돼요. 여러분들 고려를 조선보다 더 자주적인 나라라는 인식이 한국 역사학계에 팽배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연구들은 그런 주장들을 뒤엎어버립니다. 다. 진정한 자주가 무엇인가를 먼저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앞에 입자를 붙이면 맞는 말들이 많아요. 입진보도 있고, 심지어는 입종북도 있어요. 보면 입종북, 입종북도 없는 거 아닙니다. 입자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가 황제국의 명칭을 사용한 건 사실이에요. 고려가. 그러나 대내적으로 황제의 명칭을 좀 사용했죠. 대외적으로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점을 이제 높이 본다 그겁니다. 피상적으로. 자, 그런데 조선은 황제의 명칭 같은 거, 격식 같은 거 이런 건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대륙에 대해서 제후국의 형식과 이해를 철저하게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럴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왕조의 어떤 역사적 가치, 두 왕조의 그 우월성을 한번 따지자면 여러 가지로 따져야 하지만 그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봅시다. 이 고려는 474년의 역사 중에서 불량한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국가든지 안 좋은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고려는 첫째로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침공기가 한 30여 년 돼요. 그리고 이제 몽골에 투항을 해가지고 원나라 몽골의 결정적인 내정 간섭을 받는 시기가 100년 가까이 이어져요. 그럼 그것만 해도 130년이죠.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무신집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에서는 이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몽골로부터 받은 피침기와 간섭. 옛날 역사에서는 몽골이 고려를 지배했다고 배웠어요. 식민사관에서는. 근데 몽골 지배기라는 말이 사라지고 몽골 간섭기라는 말로 바뀐 것도 얼마 안 돼요. 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간섭기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무신집권기와 몽골로부터의 피침 간섭기를 합치면 이 기간이 무려 2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74년의 역사에서 220년 정도를 부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자, 그런데 조선은 1392년에 건국해서 1910년 518년 존속을 하는 동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200년 동안이나 거의 장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기간에 평화가 존속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1592년과 1636년의 병자호란. 자, 이때에 이제 이 외세로부터의 침공을 받은 외세 피침기가 있어요. 외세 피침기를 단순하게 계산해서 한 60년간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임금이 죽고 순조가 즉위를 하지 않습니까? 순조는 19세기가 시작되는 해에 즉위를 했어요. 18세기가 끝나는 해에 정조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1800년대 19세기에 들어서 어떤 정치가 나타나냐? 세도 정치가 나타납니다. 원래 세도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원래 나쁜 놈들이 항상 좋게 이제 말을 붙이잖아요. 이 세도 정치기가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등의 이 세도 정치가 한 60여 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개혁을 시작한 것이 1863년이니까 이 세도 정치기도 한 60년. 60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만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만국기라는 것은 고종, 순종 기간, 고종, 순종 기간에 한 50년. 그래서 조선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이 외세로부터의 비침기, 세도정치기, 그리고 만국기를 포함해서 한 얼마 됩니까? 한 17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볼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고려는 474년 동안 존속했어요. 우리가 조선사 연구에 규범으로 삼고 있는 역사물인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건 그건 역사서가 아니에요. 1차 사료입니다. 1차 사료. 사료의 권위가 역사서의 권위보다 더 큰 거예요. 아시죠? 사료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이제 직접 유물과 유적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고려는 474년 동안 이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은 이게 472년간의 기록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조선왕조실록. 고려는 34명의 왕, 34명의 왕이 정권을 교체해 나갔지만 조선은 27명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대부터 25대까지, 즉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472년까지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금 무슨 조선 역사 아직도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라고 이 근거를 대면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누가 썼습니까? 고종실록, 순종실록. 조선 총독부가 쓴 거예요. 어떻게 조선 총독부가 쓴 역사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파악하냐 그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조선의 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폄하되고 조선 말기의 인물들은 전부 나쁜 놈 아니면 찌질이처럼 얘기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역사에서 아주 무도한 반란이나 일으켰던 기복균 같은 천하의 역도가 무슨 개혁파의 선지자인 양 어린이 위인전에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현실은 총독부가 쓴 역사를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그겁니다. 조선 총독부, 일본의 식민사학자들, 그들에게 조교급으로 참여했던 어용 조선인 사학자들이 만든 역사가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에요. 제가 왜 조선 말기 얘기를 거의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텍스트가 없잖아요. 믿을 만한 텍스트가.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우리 역사에 따라서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472년 동안의 조선 왕조실록.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조선의 역사는 우리의 직계 조상인 조선의 역사가들이 저술한 거예요.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를 쓴 주체는 사관들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교양인들이고 동아시아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술 정신에 있어서도 엄정했습니다.
그 역사의 엄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킨 일화, 왕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이 역사 기술의 엄정성을 지킨 일화들이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 무수하게 나와요. 어떤 역사든지 진실과 사실을 다 그대로 전할 수는 없어도 이 역사가 믿을 만한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면 그 역사를 쓴 사람들의 수준을 일단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선의 역사를 쓴 사람은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교양인들이고 역사의식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 말기의 역사, 일제 침공기의 역사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식민사학자들, 어용사학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입견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 말기의 역사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조선의 역사는 사관들이 왕의 눈치를 봐가지고 각색했다. 특히 조선 초의 역사. 물론 어떤 역사든지 그대로 기술될 수는 없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그 역사물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는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 역사, 조선 초의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조선 망국기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수준은 이건 구름과 진흙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진보운동권에서는 지금까지 조선 초의 역사는 폄하하고 조선 말의 역사는 과장해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선 말은 그냥 맨날 대원군욕, 고종욕, 순종욕, 민비욕 합니다. 그 조선 초는 전부 그냥 반란이고 구데타고 용비어천가. 여러분 용비어천가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위대한 서사문학입니다. 그렇게 문체가 출중하고 시가 단아할 수가 없어요. 용비어천가는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나쁜 거 얘기하면 문재인이 빨면 문비어천가, 박근혜 빨면 박비어천가, 이렇게 비하시키는 쪽으로만 얘기한다. 어젠가 동아일보의 어떤 그 수국골통 미친놈 하나 보니까 한비자를 얘기하면서 한비자는 유럽의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럼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 유럽의 마키아벨리. 그런 게 바로 모양주의고 서구중심사관이라 그겁니다. 한비자가 마키아벨리가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한비자가 몇 수 위고 훨씬 오래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비자를 유럽의 마키아벨리라고 한다 그겁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역사 파악이 제대로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좀 이렇게 열이 좀 받쳐 오르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요동정벌과 위화도 왜구는 조선 역성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럼 역성혁명 할 때 역성이라는 건 성을 바꾼다 그런 뜻 아닙니까? 폭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론 거기에도 폭력이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비폭력에 의한 혁명을 그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말 이 동아시아의 말인 혁명과 영어의 그 혁명을 뭐라고 합니까? 레볼루션이라고 합니까? 뜻이 많이 달라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그 현대적 개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조선 창업을 역성혁명이라고 주저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혁명은 반란으로부터 시작돼요. 반란이나 내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반란이 성공해야지 혁명의 자격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반란이 성공한 이후에 지배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혁명에는. 그리고 어떻든 혁명은 역사 발전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혁명이 장기 지속성을 띠어야 됩니다.
이 혁명으로 만들어진 체제가 일정한 시점 존속되지 않으면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 기간을 한 세기, 한 100년 정도로 봅니다. 100년 존속되면 혁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학, 우리가 혁명이라고 자주 얘기하는 동학이 있습니다. 3.1이 있습니다. 3.1. 4.19가 있고 5.16도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18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무슨 촛불이라는 것도 있어요. 방금 제가 열거한 이 항목 중에 혁명은 없다는 것이 내 관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 관점이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왜? 어떻게 됐습니까? 지배 세력이 교체되지도 않았고 장기 지속화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실패했고 그나마 성공한 게 5.16이에요. 그나마 성공해가지고 5.16이 한 20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열거한 것 중에서 그래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차라리 5.16일지도 몰라요. 하나만 억지로 한다면. 그러나 어쨌든 내가 방금 얘기한 동학, 3.1, 4.19, 5.16, 5.18 그리고 2017의 촛불 이런 건 혁명이 아니라 그겁니다. 그건 뭐냐? 그냥 항쟁이라고 해줘야 돼요. 동학 항쟁, 3.1 항쟁. 그러니까 이제 3.1을 또 막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운동. 아니 일본 놈들한테 7,500명씩이나 학살당한 사건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지금 운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낙연 총리가 3.1 혁명이라고 바꾸자. 혁명이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미화가 오히려 역사 발전을 장애가 돼요. 3.1은 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쟁이라고 해야죠. 3.1 항쟁. 그리고 4.19 의거 또는 항쟁. 5.18 항쟁. 민주화 운동이 뭡니까? 민주화 운동이. 그 다음에 촛불, 촛불 콘서트 정도. 그냥 촛불 항쟁, 촛불 저항 정도로 얘기해야지. 이걸 그냥 아직도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촛불혁명, 장미대선 이 바보 같은 말들이 다 어디에 기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모양주의예요. 그냥 프랑스 혁명 위대하고 명예혁명 위대하다고 배웠고, 그럼 뭐 장미자 들어가면 유럽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럼 바보 같은 말들 한다 그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근 1000년의 역사를 볼 때 고려의 후삼국 정복을 통한 건국도 혁명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건국 혁명인데, 그리고 조선의 건국도 혁명이에요. 근데 고려의 건국과 조선의 건국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려의 건국은 정복에 의한 혁명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 과대 지향에 젖어 있는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무조건 큰 것만 지향해. 우리 조상이 막 잘나고 거대했던 것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고려가 정복에 의해서 고려가 왕건이 이른바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의미에서 고려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구려를 계승하면 그 아래에 있는 한강 이남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 사람들은 소외감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려라는 명칭은 통합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막 고려를 높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명칭은 어떤 명칭입니까? 뭘 이어받은 거예요? 조선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조선 두 개가 되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자를 붙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그 조선의 일부였었어요. 지금
나라의 이름으로 치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다 조선에 포괄된다는 게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거의 증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선의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을 앞지릅니다. 그런 거대한 나라를 이어받아 가지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몇 개 있으니까. 조선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3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조선이 있고, 이 조선왕조 할 때 조선이 있고, 지금 북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나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단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 카자흐스탄 같은 데서 단군 다 숭배해요. 카자흐스탄 최근에 나온 동전에 이 단군 이게 부조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이고, 이 이성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은 이제 신조선이고, 지금 북조선은 최신 조선이라고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란과 혁명, 항쟁과 혁명 이런 걸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럴 때 혁명이라는 말을 온전히 붙여줄 수 있는 거대한 두 사건은 고려의 건국과 조선의 건국이다. 다만 고려는 정복 전쟁에 의해서 혁명을 했고 조선은 역성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혁명의 수준에 있어서 저는 조선의 역성혁명을 더 높이 치는 거고 또 그 결과도 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그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태조실록이 있습니다. 태조실록은 태조실록 전에 총서가 있어요. 태조실록 총서. 그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려 말부터 이제 이성계가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조실록이라고 하면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써야 되는 건데 고려 말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총서에 담았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조실록 전에 총서가 있는데 이 총서에서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을 언급한 대목만을 내가 아주 핵심만 한번 그 발췌를 해봤습니다. 거기 교재를 같이 봅시다. 우왕과 최영이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다. 자, 그럼 이건 요동정벌이 결정됐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요동정벌이 결정되었으나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태조. 이 조선왕조실록은 이성계를 태조라고 호칭해요. 그리고 정종을 상왕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여진 시기가 태종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태종도 이 태조실록을 못 봤어요. 그 엄정한 기술을 위해서 해당 왕은 물론이고 그 아들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 해가지고 끝까지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왕이라고 하니까 태종 때 기술을 한 거죠. 정종을 상왕이라고 부르니까 그건 태종 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태종이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보여줬어요. 자, 그다음에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조영수 선생님 얘기인데 어떻게 뭐 함자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민수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성계와 함께 이 출군한 그 지휘관이죠. 그 다음에 회군을 해서 최영의 군사를 진압하고 최영을 고봉현으로 귀양 보내다. 제가 이제 좀 권위 있는 역사 강의물들을 좀 이제 어떻게 얘기하나를 뒤적이는데 EBS라는 곳 있죠. 그 EBS라는 그 뉴스 회사에서 요동정벌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때 우왕과 최영은 개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가 틀려요. 우왕과 최영은 평양에 가 있었지 개경에 있지를 않았어요. 평양에 있다가
위화도 회군이 시작됐다는 말을 듣고 개경으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개경을 지키려고 내려갔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 당시에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대한 사실을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방송이라는 데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다 그겁니다. 그냥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이라도 실록 이 부분을 읽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우왕이 띵가띵가 놀았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실록에. 그러니까 실록을 한 번만이라도 읽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록도 안 읽고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방송국이라는 데서 그런 걸 방송을 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조민수를 좌시중에 태조 이성계를 우시중에 임명하다. 그 다음에 우왕이 환관 80여 명을 거느리고 이성계와 조민수 등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다. 우왕도 한번 꿈틀거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우왕 대신 창왕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려 그러면 고려하면 고려 말기에 유명한 왕 누굽니까? 공민왕이 있죠. 공민왕 다음이 누굽니까? 우왕이에요. 그리고 창왕이고 고려 마지막 왕이 공양 왕이죠. 자, 그런데 이 공민왕은 꽤 오랫동안 그리고 괜찮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실제로 그 신원 정책을 친명으로 바꾸고 쌍성 총관부가 있었던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고 그 천령 이북의 땅이라는 것은 오늘의 함경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요 정도 함경도 여기가 됩니다. 회복하고 그래서 공민왕은 좀 왕다운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공민왕이 즉위한 것이 1351년입니다. 1351년에 즉위해가지고 23년 동안 왕을 했어요. 1351년부터 1374년까지. 그러니까 20년 이상 왕했으면 이거 뭐 왕노릇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읽다 보면 518년의 역사에서 27명의 왕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10년 이하 왕노릇 한 사람들은 왠지 이렇게 소외되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장구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막 5년 정도는 이건 임기도 아닌 것 같아요. 현행 이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뭐 연임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임기 늘려야지 5년 동안 뭘 합니까? 그 청문회 몇 번 하면 끝나는 게 임기인데 어쨌든 이 공민왕이 23년간 즉위를 하고 우왕이 14년간 즉위를 해요. 그리고 공양왕은 창왕은 몇 년 즉위합니까? 1년 만에 바로 창왕은 1년 만에 바로 갈아치워져 버리고 공양왕이 한 3년 가까이 버티다가 조선이 건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려의 파망기입니다. 고려는 자체적으로 망했어요. 파망했어요.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 패망했습니다. 외세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면 패망이라고 하고 자체 내에서 망하면 파망이라고 하는데 이 1351년부터 1392년까지가 고려의 파망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이 뭡니까? 원의 간섭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에 초기의 왕들은 뭐 광종도 있고 막 종자가 쓰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중자로 시작하는 임금들이 나타나죠. 많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에서 6 임금이 다 원의 간섭기 원의 그 지배를 받는, 지배가 아니라 간섭을 심하게 받는, 내정 간섭을 받는, 그리고 몽골 원의 부마국으로서 자주권을 현저하게 잃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뭐가 고려가 조선보다 자주적이에요? 자주적입니까?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맞고 세도 정치를 거쳐서 나라가 망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자주성을 잃었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자주와 실질적 자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중국에서 대륙에서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신흥 제국이 탄생하는데 그것과 맞먹으려고 하면 돌아오는 건 피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제국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방에 의해서. 이 조선반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선반도 근방에 한사군의 위치를 놓고는 지금 경론이 있지만 어쨌든 한사군이라는 그 자주권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당제국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당제국이 탄생하니까 우리 이 조선반도 부근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고구려가 망하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망하고 영토가 고구려를 우리 영토로 간주할 때 우리의 활동 영역이 확 줄어듭니다. 그죠? 그 다음 원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원제국이 탄생해서 어떻게 돼요? 고려가 원의 지배기에 들잖아요. 그때 이제 무신 집권기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여러분들 무신들도 문신들보다 이 머리 돌아가는 것은 훨씬 빠릅니다. 그 시대에는 조선시대에도 문신과 무신의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어요. 실제로 문무가 다 겸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머리는 더 잘 돌립니다. 무신들이. 이 전두환 같은 사람들 보세요.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머리가 좋아. 머리를 잘 돌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 머리를 잘 돌리냐? 머리가 나쁘니까 돌려야지 살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특별히 머리 안 굴려도 그냥 살만해요. 그런 게 있어요. 고려 무신들 이 머리 돌리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몽골이 쳐들어올 때 지들은 강화도 딱 들어가가지고 절대 그 몽골의 체제를 꿰뚫어요. 몽골이 이 반도를 지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 넓은 땅을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다 지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 지금 삼별초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가 필요해요. 상당히 자주적으로 정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양면이 있습니다. 자기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냥 저항하는 모습으로 자기들 세력 유지를 한 세력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또 나타나요. 과연 무엇을 위한 저항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자, 어쨌든 이렇게 대륙에서 제국이 탄생될 때에는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고려도 비교적 외교를 잘한 나라예요. 그 몽골인들의 관심은 정복과 약탈에 있었어요. 걔들이 조그만 이 대륙의 끝 반도에 뭔 그렇게 욕심이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유라시아의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래놓고 고려인을 직접 접해보니까 의외로 교양이 있고 사람들이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고려가 몽골의 원나라의 무슨 국이었어요? 부마국이었죠. 이런 얘기하면 비겁하게 사이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지들이 정복했던 나라에서 깜냥에 대우한다고 대우한 것이 부마국 정도의 대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신흥 제국이 탄생될 때는 가급적이면 외교로 해결해야 됩니다. 전쟁으로 맞서서 이길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게 가능한 나라는 없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먼저 쳐서 가장 쫄딱 망한 최근의 역사가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작지만 강한 나라야지 가능한 거지. 나라도 작고 힘도 약하면서 나라도 크고 힘도 강한 나라를 치는 것은 이건
짚을 지고 불섭해 들어가는 일이다. 그 결과로 도탄에 빠지는 건 인민들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어쨌든 한 제국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피해를 보고 자주권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당 제국에 의해서 고구려가 날아가 버리고 신라가 당의 간섭을 상당히 받지만 나름대로 외교를 해요. 그러나 원이 망하고 명제국이 탄생했습니다. 명제국이 탄생하고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의 횡포가 좀 있었지만 그것을 수준 높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외교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조선이 실질적 자주를 지키게 됐다는 이러한 이면적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조선은 고려보다 영토를 더 넓힙니다. 그리고 조선은 한나라에 의해서 조선반도가 받은 피해, 그리고 당나라에 의해서 받은 피해,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가 받은 피해 같은 피해를 신흥 제국 명에게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선은 실리적 자주를 취한 나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동정벌과 위화도 회군의 의미와 가치가 크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랫동안 강의를 들었으니까 60분 했습니다. 15분간 쉬었다가 조선 역사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